못 보던 게 있는데. 일본에 있었나요? 언제부터 있었죠? 같은데. 네. 지금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바로. 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일주일 동안 방학 기간에 공부를 좀 하셨나요? 공부하려고 책은 다 챙겨갔죠? 그대로 다시 가져오죠. 혼자 하는 게 참 잘 안 돼요,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혼자 하는 게 진짜 공부가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부대껴야 돼요. 힘들어도. 그래서 힘들게 부대끼면서 공부가 돼야지, 혼자 할 것 같으면은 마음껏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잘 진도가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원을 어차피 오는 것들이에요. 원서를 쓰셔야 되는 시간인데, 원서는 잘 접수하고 계시겠죠?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천천히 나갈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꼭 기출문제집이나 예상문제집 진도 나간 거 2회나 기출문제를 꼭 풀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단원이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험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투자 파트. 그러니까 이 단어는 빼고 공부한다. 그게 잘 안 돼요. 숫자 분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천천히 나갈 테니까 일단 우리 교재 어디 보냐? 88쪽입니다. 88쪽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가볍게 살펴놓은 거고요.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89쪽이에요. 89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렛대 효과 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렛대 효과라는 게 대부분 내용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밑줄 거들 테니까. 지렛대 효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캡 투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캡 투자를 한 문제로 정리한 게 지렛대 효과예요. 그럼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이 부동산이 10억짜리예요. 10억을 전부 다 내 돈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은행 대출을 가지고 함께 투자할 수도 있다. 그게 지렛대가예요. 즉 대출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출을 사용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렛대 효과는 그럼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또는 뭐 부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 내 수익이 대출을 사용하다 보면은 내 수익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면은 지분 수익률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분 수익률이 정폭이 돼요. 이게 정폭된다. 이걸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이 정폭된다라는 말을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대출을 많이 써요. 대출을 많이. 그러면 지렛대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출은 지렛대와 같은 말이에요. 그럼 대출을 조금 써요. 그럼 지렛대 효과도 적게 나오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개념이냐? 이건 우리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부동산을 하나 투자를 하는데 이 부동산이 투자 규모가 얼마냐 하면 10억짜리예요. 여기 투자하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10억짜리 원룸을 샀어요. 10억짜리 원룸을 샀는데 여기에서 임대소득이 5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10억. 여기 적어드리면 이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임대소득, 순수익, 임대료 요 순수익이 5천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걸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수익률이 나와요. 수익률이 이렇게 계산은 몇 프로 나오느냐? 5% 나온다 그죠? 이 5%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총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
같은 말입니다. 총이나 종합이란 말 비슷한 말로 사용하는데 이걸 이 교재에서는 보통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교재에서 89쪽에 보면은 가운데 네모칸에 봅니다. 네모표 보면은 가운데 총 자본 수익률 적어놓은 거 있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표에 그래프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5%를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총자본 수익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시 따라할까요? 총자본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 다 비슷한 말이에요. 결론 이런 점 이런 것들인데 쉽게 말하면 거기 투자하면 5% 수익이 나온다 이런 거죠. 어떻게 5%가 나왔느냐? 투자 금액은 10억, 그 다음에 임대료는 5천만 원. 그래서 계산했더니 5% 수익이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5% 그냥 투자하면 되는데 현재 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요. 현재 은행의 대출금리가 3% 삐끼 안 돼요. 은행 대출금리 3%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내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도 되는데 은행 금리가 낮네. 그러면 은행 돈을 땡기 가지고 여기에다 투자하면 나는 5% 먹고 요 차이도 내가 먹는 거 아닌가?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투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돼야 투자가 되는 거야. 아셨죠?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돈을 땡기는데 남의 돈 땡기면 이자 몇 프로 주죠? 3%. 요 돈 땡겨 가지고 투자했더니 수익이 몇 프로 나와요? 그러면 5% 플러스 얼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된다. 그러면 요런 관점 지금 그래프 같이 그렇게 요렇게 될 때 요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대출을 땡겨서 투자하면 내 수익이 좋아지겠죠. 내 수익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지분 수익률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분 수익률은 5%보다 더 많아져요. 요렇게 되면 내가 대출을 땡기는 게 뭐냐? 지렛대가죠. 대출을 땡겨 투자하는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요런 거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정의 지렛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네모칸에 보면 정의 지렛대 보면 여기에 저당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죠. 대출 금리가 은행 금리를 말하는데 이게 은행의 저당 대출하는 거잖아요. 저당 수익률이 대출 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총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지분 수익 요 순서로 나와 있어요. 즉 요렇게 될 때는 요 감각이 될 때는 대출을 땡겨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다. 그게 정의 레버리지, 정의 지렛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지렛대 효과라고 말하는 건 요걸 말해요. 그런데 시장 상황은 변해요. 그런데 둘 다 변해버리면 어려우니까 얘는 5%가 동일하다 그대로 둘 거예요. 얘는 똑같은 상황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금리가 올라갔어요, 내려왔어요? 올라갔다 그죠? 올라갔다면 작년에 이랬어. 근데 이제는 금리가 8%로 올라갔어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선생님 금리가 8%는 거 어디 있습니까? IMF는 20% 간 적이 있어요. 20몇 프로? 우리 드라마를 보니까 그 막내 아들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 송중기 나오는 거. 드라마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공부만 했구나. 거기 보면은 그 막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그 회장이 막 자동차에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 대출금리가 20% 넘는데요? 안 받구나.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IMF 때는 20%가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IMF가 아니고 미국발 금융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2007년 정도 그때는 금리가 8% 9%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10%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8% 금리도 가능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요 금리 상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5% 벌어가지고 은행 이자 8% 주면 내 먹을 돈이 내 지분 수익률 내 먹을 돈 지분 수익률이 5%보다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왜? 땡긴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작아진다. 그러면 내가 대출을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부의 지렛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관계를 연결하면, 자,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현재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에서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대출을 8억, 9억, 이 상황에서는 대출을 많이 할수록 내 수익은 더 커지겠죠. 요 상황에서는 대출이 많으면 내 수익은 더 망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성립합니다. 뭐냐?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지렛대가 커진다라는 말은 정폭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근데 요걸 많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부의 지렛대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부의 지렛대가 발생했는데 부채 비율을 높이면 정의 지렛대로 바뀐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부의 지렛대에서 부채 비율을 낮추면 정의 지렛대로 바뀐다. 이렇게 살짝 쏘게요. 이 질문 틀린 겁니다.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정의 지렛대와 부의 지렛대가 바뀌는 거는 뭐죠? 금리예요. 대출 금리. 그럼 여기서 지렛대가 커지는 거는 뭐죠? 부채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속인 거죠. 뭐냐면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와 대출 금리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비슷하게 와요. 느낌이. 그러니까 요렇게는 맞아요. 요렇게는 맞는데 요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살짝 이렇게 놓으면은 대부분 사람이 잘 틀려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둘의 뉘앙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요. 그러니까 지문에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 요거예요. 이거 잘 쏙입니다. 물론 요약집에 제가 밑줄 그어 드릴 테니까 어떤 개념인지. 자, 그러면 둘은 구분하시겠다, 그죠? 자, 결론은 뭐죠? 내가 대출을 많이 땡겨. 그럼 지렛대 효과가 커지겠죠. 그러면 항상 효과가 커질까요? 위험은 없을까? 있습니다. 위험도 커집니다. 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부담감, 이런 위험이 커져요. 대신에 대출을 조금 해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도 작게지만 이자 부담도 작게 되겠죠. 위험도 줄겠죠. 만약에 대출이 없어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도 없습니다. 뭐 요 수익이 곧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위험도 없어요. 이자 낼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마찬가지인데 효과만 누리고 위험은 안 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투자 수익을 증대하려고 노력했으면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돼. 난 안전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5%만 먹어. 그러면 지렛대가 없어. 대신에 이자 부담도 없어. 이자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걸 오른쪽에 보도록 할게요. 89쪽입니다. 1번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차입금 동그라미. 타인 자본 차입금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했죠? 자, 요거 한 거죠. 오른쪽에 자기 자본 수익의 진폭을 크게 하는 현상이다 밑줄. 자기 자본 수익의 진폭을 크게 하는 현상이다 밑줄. 그리고 크게 동그라미. 무슨 말이냐? 타인 자본을 많이 쓰면 자기 자본 수익의 진폭이 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밑에다가 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의 진폭을 크게 한다 밑줄에는 는 지렛대 효과 적으세요. 지렛대 효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뭐냐? 자, 이 말이죠. 대출을 많이 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도 커지겠으며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 이 둘은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 밑에 봅니다. 자, 2번 동그라미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지렛대 효과는 지분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의 진폭을 크게 한다. 지렛대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 이 수익률의 변동이 커진다. 즉 대출을 많이 하면 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망한다 이 뜻이에요. 읽어보시면 나머지 됩니다. 자, 네모칸에 봅니다. 밑줄 긋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거. 네모칸 봅니다. 정의 레버리지 밑줄. 자, 정의 레버리지 여기 보면 저당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요거 밑줄.
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 자, 표기해드리니까 요걸 말하는 거죠. 그죠? 밑에 읽어볼게요. 밑에 보시면 타인 자본 수율, 저당 수익률과 타인 자본 수율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율과 전체 투자 수율과 같은 말이에요. 지분 수율과 자기 자본 수율도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친절해요. 밑에다 같은 말을 적어놨어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익금을 사용하면 지분 투자 수익이 증대한다. 즉 이럴 때는 대출을 많이 할수록 내수익이 더 올라간다. 아시겠죠? 자, 밑에 봅니다. V 레버리지. 자, 이것도 밑줄입니다. 이걸 말하죠. 저당 수익률,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밑줄. 이런 관계입니다. 요거는 정은 요렇게 되는 거고 부는 요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즉 요렇게 되면 정의 지렛대고 요렇게 되면 부의 지렛대예요. 아셨죠? 그렇게 됩니다. 이때는 화살표 봅니다. 자익금을 사용하면 지분 수익률이 감소한다.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이 감소합니다. 대출을 많이 땡겨서 더 많이 감소합니다. 아셨죠? 자,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이 이건 이치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부동산을 구입했어요. 부동산 수익률이 5%인데 금리가 3.5%였어요. 그러면 대출 써가지고 짭짤하게 재미를 받겠죠? 그런데 올해 와가지고 부동산 투자 수익 5%거든요. 금리가 6%예요. 그럼 난 기분이 좋을까? 아시겠죠?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사례를 얼마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지렛대과 유형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여러분은 제 설명이 이해가 되었다면 밑에 있는 지렛대과 유형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 가지 지문들을 제가 중복해 넣었지만 가장 중요한 지문 말하고 넘어갑니다. 90쪽에 볼게요. 90쪽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밑줄.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지분 수율의 진폭은 커지며 이는 위험도 커지는 것을 의미하다. 밑줄. 이 지문 이해가 돼야 되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 타인 자본 수익률의 사용이 많아지면 자기 자본 수익의 진폭도 커지고 지렛대도 커지지만 위험도 커진다. 이 말이죠. 동그라미 4번. 읽었습니다. 타인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대출금리의 변화에 따라 정의 지렛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부의 지렛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이건 뭐냐?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지금 말하는 요겁니다. 정의 지렛대와 부의 지렛대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부채 비율이 아니고 뭐죠? 대출금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출금리, 저당 수익률, 타인 자본 수익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론적인 배경도 이해 좀 하시겠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지렛대가 관계되는 것들인데 얘는 이론 문제로도 시험에 잘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상 문제 꺼내가지고 여기 관계되는 오늘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 배우고 문제 어떻게 확인하는데 예상 문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어디 보느냐 하면은 148쪽인데요. 148쪽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149쪽에 있는 문제를 저랑 같이 풀 겁니다. 그런데 이 149쪽에 있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본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풀다가 열받았을 거야 아마. 안 풀어봤구나. 그러니까 열 안 받지. 풀어보면 열받게 되어 있어요. 안 풀는 게 정상이야. 왜? 난을 높여놔서 그렇습니다. 2번은 더군다나 오답이에요. 자, 2번은 옳은 것은 정답은 2, 3, 4, 2, 3, 4, 5 4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답입니다. 자, 잘 들어볼게요. 옳은 것을 옳아라. 1번 타인 자본 이용으로 레버리지 지렛대를 활용하면 위험은 증가하죠. 당연한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거잖아요. 대출을 많이 할수록 지렛대가도 커지지만 위험도 커진다. 대출이 없으면 지렛가도 없지만 위험도 없다.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위험이 많다, 증가한다.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논란이 있어요. 2번인데 요건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계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고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미리 예상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10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내 돈이 40억밖에 없어. 지분. 은행에 대출을 했어요. 60억을. 그럴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같은 게 아니고 달라요. 두 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대부 비율은 굉장히 용어가 다양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이 담보 인정 비율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LTV라고 말합니다. LTV라는 게 요 놈이에요. 요건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체 100억 중에서 빌린 돈이 60억이다.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대출을 6억 했어. 그러면 빌린 돈이 60%잖아요. 그게 대부 비율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너무 진지하다. 간단한 걸 가지고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부채 비율이라는 놈이 있어요. 요거는 요거하고 달라요. 다른데 이 부채 비율은 자주 쓰느냐? 얘는 자주 써요. 여러분이 아까 예를 들었듯이 여러분이 결혼을 갓하고 집을 샀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남편도 열심히 해가지고 남편이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 집을 샀어. 그런데 갓 결혼해서 집을 사니까 전부 다 내 돈은 아니잖아. 대출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10억짜리 주는데 대출이 6억이야. 그러면 친구들이 야 너 부럽다 집도 사고 아우 빌린 돈은 60%야. 그게 왜? 넘어갔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 집단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얘는 뭐냐? 얘는 구조가 지분에 대한 빌린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얘는 40분의 60 지분에 대한 부채. 이렇게 따라요. 그러면 얘를 나타내면 60%잖아요. 얘는 뭐냐? 150%가 됩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부채 비율은 좀 다른데 이 부채 비율을 언제 사용하느냐? 이 지렛대과에 때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 투자하면 여기 정의 지렛대일 때는 5% 수익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정의 지렛대는 대출을 쓰나 안 쓰나 5%는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대출, 즉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수익이 더 정복되어 있죠. 얼마만큼 정복됩니까? 그걸 계산할 때 요거 쓰는 게 계산이 편해요. 그게 2번입니다. 2번 볼게요. 부채 비율이 200%,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이 15%, 저당 수익률이 12%라면 요거 스톱. 여기서 자, 총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죠? 자, 요게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출을 많이 쓰면 많이일수록 내 수익이 더 정복이 되겠죠. 이게 정복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정복되느냐? 정복되는 거는 요 차이만큼 내가 먹는 거예요. 요 차이. 그러면 거기 지문에서 총 자본 수익률 15%에서 은행에 이자 저당 수익률 12%를 빼요. 그럼 나는 3%를 먹는 거잖아. 3%인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많이 먹어요. 곱하기 부채비율이 몇 프로죠? 200. 그러면 그러면 요만큼 내 지분 수익률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이걸 간편하게 계산하는 게 부채비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비율은 지렛대과에서만 사용을 하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렵지만 시험 잘 나오는 질문 안 해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요 계산하면 얼마죠? 3, 2, 6. 6%만큼 정복이 됐죠. 15에서 6% 정복돼서가 내 수익이 몇 프로 되느냐? 21% 된다. 요게 21%. 요런 이야기.
그죠? 그래서 요 질문은 맞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21%이다. 이런 거. 이제 풀도 하는데 브리스부터 분위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시겠죠? 요 느낌. 자, 3번. V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경우 부채비를 낮추어 정의 레버리로 전환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정부는 부채 비율이 아니고 대출 금리가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근데 3번은 틀리게 하고 틀리게 했고요. 4번은 맞고 맞게 한 거예요. V 레버리지에서 이자율을 낮추면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되죠. V에서 금리가 변하면 정으로 바뀝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다. 요 둘이 동일한 걸 우리 뭐라 그러냐? 중립의 지렛대라고 말합니다. 유학집에 있는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갔었어요. 아시죠? 중립의 지렛대예요. 중립의 지렛대일 때는 대출을 쓰든 안 쓰든 수익률의 변화가 없어요. 왜? 저당 수익률과 내지분 수익률이 동일하니까 그냥 투자해도 5%, 대출을 땡겨도 5%. 그래서 보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는 말들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이 전부 다 기출 지문들을 섞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겠죠? 이분들이 아직도 안 하는, 원서 쓸 때도 아직 안 하네. 이러면 안 돼요. 복습을 하다 보면 예상 문제집과 기출 문제가 비슷한 문제예요. 언제나 예상 문제지만 기출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응용시켜서 냅니다. 그래서 고놈이에요. 그래서 2번 정답은 2, 3, 4, 5입니다.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3번 문제가 계단이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차례를 볼게요.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을 차감하여. 자, 우리 볼게요. 총 투자 수익률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 투자 수익률은 요겁니다. 다시 총 투자 수익률, 지분 투자 수익률 구분하겠죠? 자, 정의 레버리지일 때 요렇게 빼요. 그럼 플러스가 나올까요? 마이너스가 나올까요? 자, 어떻게 큰지를 봐야 되는데 요렇게 뺍니다.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정의 지렛될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음수가? 그럼 볼게요. 1번.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투자를 차감하여 음수, 즉 부의 수익이 나올 때가 정의 레버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교묘하게. 자, 그런 느낌입니다. 즉 요렇게 정의 레버리지에서는 이렇게 빼도 마이너스, 요렇게 빼도 마이너스입니다. 요렇게 빼야 플러스가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요 개념만 잡고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의 레버리지는 항상 플러스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 있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차입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자, 볼게요. 차입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그럼 정예요, 부예요? 부죠? 부의 지렛대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봅니다.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의 공부에 대해서 진단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문제풀이반 7, 8을 통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풀어야 되지 어스름하게 대출 쓰면 되겠게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이걸 어스름하게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자꾸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3번.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 변화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정의 레버리지에서 금리에 따라서 부로 바뀔 수 있다. 4번. 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레버리지 효과를 인하여 지분 투자자의 수익이 증대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다. 즉 뭐냐? 내가 정의 레버리지일 때는 대출을 많이 쓰면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요. 부의 레버리지는 대출을 많이 쓰면 내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5번.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잡을게요.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정예요, 부예요? 부죠. 밑줄 긋고 부의 지렛대 적습니다. 이건 부의 지렛대를 말합니다. 부의 지렛대에서는 대출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하락하겠죠.
정의 레버리지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수익률이 증폭되겠죠. 증가되겠죠. 당연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요약집에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아까 네목 했잖아요. 그 지문이나 밑에 유형 읽어보시면 다 있는 지문들이에요. 꼼꼼하게. 그래서 요약집을 끼고 살아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가 나와요.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인데 이 단어는 계산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이걸 일단 4번하고 5번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오른쪽부터 해요. 보세요. 몇 회죠? 33회 작년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부동산 투자에서 타인 자본을 40% 활용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은행에 돈을 40% 빌리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은행에 타인 자본이죠. 은행에 전혀 돈을 빌리지 않는 경우. 요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산하는데 뭘 구하느냐. 지분 수익률로 갈 거예요. 지분 수익률. 그런데 먼저 얘를 먼저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수익률 개념은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요거예요. 분모에는 투자액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순수익 임대료가 나옵니다. 아까 했던 걸 생각할게요. 내가 원룸에 10억을 투자했다. 10억짜리 원룸을 샀다. 그런데 임대료가 5천만 원이 나온다. 10억을 투자했다. 임대료 5천만 원 나온다. 나오니까 수익률이 몇 %? 5% 이렇게 나온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수익률은 뭐 공식도 안 해요. 이건 상식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접목할 건데 여기서 타인 자본 수익을 어떻게 하느냐. 대출 없이 그냥 투자했어요. 그러면 요거와 요게 똑같아요. 아시겠죠? 두 개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 구하면 되느냐. 총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총 자본. 자, 문제 볼게요. 부동산의 합계 가격이 2만 만 원이죠. 2억입니다. 그래서 분모에 2억을 넣어요. 2억을 분자해 봅니다. 세 번째 볼게요. 네모칸에 순영업 소득이 얼마죠? 700만 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몇 프로죠? 3%. 2억에 3%면 얼마죠? 600만 원. 그럼 700만 원, 600만 원. 부동산에서 얼마 소득이 생기느냐? 1,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자, 투자금액 2억. 순수익 1,300만 원. 1,300만 원. 저는 이건 임대소득만 계산했어요. 아까 예를 들 때. 그런데 부동산 소득은 두 가지죠. 보유하는 동안에 임대소득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둘 다 소득이에요. 그 두 개 다 계산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요 계산하면 요게 총 자본 수익률인데 내가 대출이 없기 때문에 요거와 요게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 계산은 몇 프로 나오느냐? 6.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본 타인 자본이 없을 때 내 수익률은 6.5%. 물론 총 자본 수익률 6.5%, 내 수익률도 6.5%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대출을 40% 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거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지분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원리는 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 원리는 바뀌지 않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이제는 이런 총 투자에 대한 총 수입이 아니고 지분 투자에 대한 지분 수입이에요. 그런데 지분 수입을 할 때는 총 수입에서 은행 이자를 빼야 돼요. 그래야 내 지분이 나와요. 그러면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자, 은행이 40%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내 몫은 60%겠죠. 아까 2억에 60% 얼마냐? 1억 2천입니다. 지분 투자. 그럼 분자도 지분 수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지분 수익은 총 수익. 이거 얼마냐면은 1,300만 원. 여기서 은행 몫을 빼야 내 지분이 나와요. 은행 몫은 봅니다. 문제 보시면 자 40%니까 2억에 40%면 8천만 원이죠. 0.8억 하겠습니다. 곱하기 금리 볼게요. 맨 밑에. 이자 몇 프로죠? 5%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다시 어떤 개념인지 볼게요. 이 원리가 지금 했던 요 원리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딱 그거라.
그런데 어떤 차이겠냐? 여기는 총 투자에 대한 총 수입, 지분 투자에 대한 지분 수입, 지분 투자에 대한 지분 수입인데 내 몫은 전체 수입에서 은행 몫을 빼야 내게 나와.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지분 투자에 대한 지분 수입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요 계산해 버리면 됩니다. 요거는 400이죠. 빼면 900이다, 그죠? 맞죠? 요 1.15 나누면 요게 아마 7.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찾으면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5번은 위에 거하고 비슷한 문제죠.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저랑 같이 6번을 할 거예요. 6번을 할 건데 6번을 볼게요. A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15%, 금리는 10%이다. 대부 비율, 은행의 돈에 빌린 돈의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 현재 대부 비율이 몇 프로냐 하면은 60%입니다. 이 대부 비율을 80% 높입니다. 이걸 80% 높여요. 그러면 내 수익률에 변화가 있겠죠? 내 수익이 얼마만큼 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위하고 비슷한데 어떤 차이 있느냐? 둘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4번은 금액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6번은 비율로 나온 거예요. 좀 낯설긴 한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내가 요거는 요 형태로 풀면 됩니다. 요 형태로 풀면 되는데 은행에 빌린 돈이 몇 프로죠? 그럼 내 몫이 몇 프로일까요? 40%. 0.4. 지분 투자. 분자에는 총수입에서 은행 몫을 빼면 됩니다. 총수입. 자, 문제 볼까요? 총 투자 수익률이 15%입니다. 여기에서 은행 몫을 뺄 거예요. 은행물 빼는데 은행은 여기 보면 은행 금리를 먼저 볼까요? 금리가 대출 금리가 10%죠. 10% 곱하기 빌린 돈은 60%죠. 0.6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건 내목, 요거는 은행목. 여기도 볼까요? 이건 내가 투자한 돈, 요건 은행이 빌린 대출금. 구조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금액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비율로 나와 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오히려 밑에까지 같이 정리하면 더 쉬워요. 자, 밑에 80%일 때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시험에 잘 나옵니까? 시험은 4번이 잘 나옵니다. 6번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6번 어떻게 되느냐? 빌리는 돈이 비율이 몇 프로죠? 80%죠. 그럼 내 지분은 몇 프로일까요? 20%. 분모의 0.2합니다. 아셨죠? 분자에는 자 똑같습니다. 은행 부동산 투자 수익률 15%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자 은행금리 10% 곱하기 빌리는 돈이 80% 0.8 하면은 됩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대목 20% 대출 80% 구조 똑같죠? 똑같은 구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번과 4번의 차이점만 이해하면 쉬워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6번은 뭐냐? 금액으로 나와요. 금액. 4번은 6번은 비율로 나와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 계산하면 6 빼면은 요거 9죠. 9 나누기 0.4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2.5%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8이잖아요. 15에서 8 빼면 7. 7을 0.2로 나누면 35% 나옵니다. 22.5% 있던 게 35% 얼마만큼 증대됐죠? 12.5%만큼 수익이 증대된 거죠. 그래서 12.5%를 찾으면 정답 몇 번? 3번 이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7번에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7번은 어떻게 나왔냐? 지금 나온 걸 조금 더 문제를 꼬고 있어요. 자, 7번은 어떻게 했냐? 볼게요. 총 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인 경우에 대부 비율이 50%인 경우와 부채 비율이 50%인 경우에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면 얼마인가? 자,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보는데 대부 비율이 50%인 경우와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50%인 경우 요거에 대해서 각각 계산해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7, 8월 수업은 그래도 좀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나오는 문제를 좀 다루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의 문제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특히 계산 문제에서 난 저거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버려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나오는 것만 하고 잘 안 나오는 버려버려도 됩니다. 정 모르겠으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계산 문제 8개 중에서 2-3개만 할 거예요. 적절하게 버릴 거니까. 자, 그러면 대부 비율 50%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아까 배운 그대로. 자, 대부율 50%면 아까 했던 거 내 지분 투자가 몇 프로일까요? 그렇죠. 0.5 이렇게. 그러면 전체 수입에서 은행 모습을 빼면 되겠죠? 자, 문제 봅니다. 총 자본 수익률이 10%입니다. 10%. 여기서 은행 모습을 뺄 겁니다. 은행 저당 수익률 금리가 8%입니다. 곱하기 빌린 돈도 50%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보시면 내목 50%, 은행목 50%. 구조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부동산의 종합적 총 투자 수익률이 10%란 말이에요. 10% 플러스 여기에다가 얼마만큼 정대가 돼요. 얼마만큼. 내 수익이 얼마만큼 정대되느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만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동산의 총 투자 수익률 10%에서 저자수율 8%, 요 8% 뺀 2%만큼에서 내가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정대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이제 부채 비율을 봅니다. 몇 프로죠? 50%가 얼마죠? 0.5. 요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굉장히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빼면 2조. 2%인데 2% 정대될 건데 0.5만큼 정대되겠죠? 그럼 계산 1. 계산 얼마 된다? 11 되고. 요놈 계산은 얼마 있죠? 8. 12가 되나요? 12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놈 찾으면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분위기 안 좋아졌다. 계산 문제 푸는 바람에 이걸 풀고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은 기출문제 풀다가 5, 6월 달에나 3, 4월에 여러분은 기출문제 풀어봤겠죠. 그런데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구석구석에.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은 것들이 해소가 돼요. 지금 했던 걸 이해를 한다면. 알겠죠? 그래서 메모를 잘 해놓고 요거에 맞춰서 자꾸 끼워 넣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요약집으로 돌아옵니다. 왔다 갔다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투자 파트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내용 자체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막 진도를 쭉쭉 나가버리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이제 다시 요약집으로 돌아옵니다. 요약집에서 90쪽으로 다시 돌아오죠. 자, 9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를 차례대로 볼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를 우리 많이 다루냐면 투자에 따른 수익 그리고 위험 요걸 지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익과 위험의 정의를 이해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과 수익의 정의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자기도 약간 이상한 걸 느껴요. 그건 뭐냐? 위험 수익의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정확한 정의가 뭐냐?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기 수익은 뭘로 계산하느냐 하면 수익은 평균으로 계산해요. 그 다음에 위험은 뭘로 계산하느냐?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이런 것들로 계산해요.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이 위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용어가 위험이라고 말하지만 위험보다는 비용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홀라당 말하면 어떡해요? 네, 그것도 위험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그는 뭐냐? 위험은 쉽게 말하면 데인저보다는 리스크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위험을 리스크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데인저라고 쓰지 않고 리스크, 즉 수익에 따라오는 어떤 비용 같은 개념, 수익에 따라오는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죠? 한번 사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까 내가 원룸을 하나 구입했잖아요. 원룸을 투자금액 얼마다? 10억 그랬는데 여기서 임대소득 순수익이 얼마 들어온다 그랬죠? 5천만 원. 자, 그런데 5천만 원이 반드시 들어올까요? 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부동산을 지금 10억을 주고 샀어. 그럼 수익은 앞으로 5천만 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아니잖아. 왜? 이 동네 시세를 보니까 5천만 원이 들어올 것 같아. 수익은 항상 예상해요. 그런데 5천만 원이 반드시 들어올까? 자, 이 동네 원룸이 있어요. 원룸이 있는데 어떤 거는 위치가 좋은 데는 이게 임대료가 공실이 거의 없어. 이거는 임대료가 7천만 원 들어. 그런데 조금 외곽에 좀 도로에서 좀 멀어진데 그 다음에 어색한데 거기 가면은 임대료가 3천만 원밖에 안 들어. 평균 5천만 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5% 수익이 나온 거야. 그럼 5% 수익, 5천만 원은 뭘로 계산한 거죠? 평균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5%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5%쯤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은 뭐냐 말이야? 위험은 자, 내가 5% 수익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5%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대학가예요. 대학가인데 이 대학가에 신입생이 줄면 어떻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 그죠? 만약에 신입생이 줄었어. 자, 지금 내가 7월 달에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올해 12월 또는 내년 3월에 신입생 모집이 좀 작아. 그러면 공실이 많이 생기겠네? 그러면 내 5% 수익이 5%보다 작아질 수 있겠네? 그게 위험이에요. 또 이럴 수도 있겠네?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내가 대출을 좀 끼고 있어. 대출을 왜? 10억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끼고 있어. 금리가 좀 낮아. 그런데 내년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 수익은 5%보다 작을 수도 있겠네? 그게 위험해. 물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마이너스 되는 거에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걸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90쪽에 봅니다. 90쪽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1, 2, 3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을 읽어보면 그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1번 부동산 동그라미 1번 투자에 실현된 결과가 예상으로 벗어날 가능성을 불확실할 수 있는 또는 위험이라 한다. 이 질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읽으면. 그런데 요 사례를 듣고 감을 잡으면 100%는 아니라도 조금은 감이 와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요약지 끼고 살라 그랬죠? 읽어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만 밑줄. 수익은 뭘로 측정한다? 평균으로. 위험은 뭘로 측정한다? 분산이나 조금 밑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투자했더니 수익은 평균으로 계산하는데요. 위험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은 거라. 그게 자, 가로 2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그러면 위험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정리했는데 그걸 학자들이 5개로 정리합니다. 이걸 외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사금, 법, 인, 유 이렇게 외워요. 대부분. 물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라는 게 뭐냐? 사업상 위험이에요. 금은 금융적 위험이에요. 법은 법적 위험이에요.
E는 인플레 위험이에요. U는 유동성 위험이에요. 이때 사업상 위험은 이 부동산 사업 이거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시장 위험. 두 번째, 운영 위험. 세 번째, 위치 위험인데 하나씩 볼게요. 자, 시장 위험은 뭐냐?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거죠. 아까 예를 들은 거. 내가 여기가 대학가인데 대학가에서 그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는 저번 주도 배웠죠. 저번 주도 시장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수요자와 공급자. 즉 신입생 모집이 작게 됐어. 그러면 매수율이 줄겠네. 그렇죠? 또는 우리 원룸 같은 경쟁 원룸이 들어서서 공급. 우리 수입에 영향이 있겠죠? 이런 수요 공급의 상황, 시장 상황의 변화는 매수율 5%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걸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운영 위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용 전기를 쓰는데 이런 전기료 수도료가 올라가요. 청소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걸 그 세입자에게도 부담시키지만 나도 어느 정도 부담을 했다고. 물 요금이 올라가. 물세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부담이 올라가면 내 비용이 많아지겠죠. 이 비용이 많아지면 내 수익이 요거보다 작아질 수 있겠죠. 그게 운영 위험이에요. 위치 위험은 뭐냐면 요 동네 시세가 떨어져요. 왜 요것도 계산합니까? 아까 요거 볼 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요거 할 때 부동산 소득은 두 가지가 있었죠. 보유하는 동안에 임대소득과 매각에 따른 처분소득. 부동산 같이 올라가는데 요 동네가 시세가 떨어져. 그게 위치 위험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렛대하고 연결했어요. 아까 했던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대출을 많이 땡기면 지렛대과가 커지겠지만 이자 부담, 금융적 위험도 커져요. 만약에 대출을 안 해, 지렛대과도 없겠지만 금융적 위험도 없죠. 왜? 이자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즉 내가 대출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자율 같은 게 변하면 여기 영향을 줍니다. 그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말해요. 법적 위험 뭐냐? 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법, 제도, 정부의 정책 같은 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정부에서 소득세 세율을 조정합니다. 나는 여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는데 과거 정권에서는 소득세 비율이 15%였던 거야.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소득세 비율을 20% 올렸어. 그리고 공제 대상을 줄여버려. 그럼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겠네? 그럼 내 수익이 줄어요. 그게 법적 위험이에요. 인하면 인플레 위험인데요. 인플레도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인플레는 어떤 거냐? 구매력 하락이에요. 이거 뭐냐? 임대료 5천만 원 받는 거 똑같아요.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해서 내가 받는 임대료가 5천만 원보다 작아지는 거는 안 해요. 똑같이 5천만 원 받아요. 그런데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게 인플레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은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해요. 10억짜리인데 가치는 10억짜리예요. 그러면 매각하면 10억 받아야 되는데 급하게 팔다 보니까 5천만 원 디스카운트 해줘야 돼. 깎아줘야 돼. 이런 것들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부동산에 관계되는 다양한 5%의 평균 수입을 위협하는 요소, 이걸 다르게 만드는 불확실성, 그런 것들을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구분하시겠죠? 선생님 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대출을 사용함으로써 지렛대효과도 누릴 수 있지만 대출에 따른 금융 위험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문 그대로 나오니까 가볍게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90쪽에 봅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 밑줄 1. 사업상 위험 밑줄입니다. 이거는 제목만 기억, 시장 위험, 면, 운영 위험, 뒷끝 위치적 위험 밑줄. 읽어보시면 뭔지 압니다. 만약에 제가 요약을 시켜놨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기본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아셨죠? 2번 금융적 위험 밑줄. 요거는 부채가 많으면 부채만 동그라미. 여기 따라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까 지렛대가도 나온 거예요. 내가 부채, 대출이 많아요. 지렛대가도 커지지만 금융적 위험도 커지죠. 대출이 없어요.
지렛대가 없지만 금주 위험도 없어요. 그래서 밑에 니은을 읽어만 볼게요. 투자 금액을 전액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다. 그러면 대출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지렛대 효과?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금주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기출유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렛대효과에서 대출을 많이 쓰면 지렛대효과도 커지지만 위험도 커진다 그랬죠. 그 위험이 요거예요.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적 위험 채무만 밑줄 읽어보시면 이제 압니다. 오른쪽에 인플레 위험 밑줄 인플레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화폐의 구매력 하락 밑줄 구매력 하락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인플레 위험이라고 합니다. 5번 유동성 위험 밑줄 기억입니다. 대상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밑줄 현금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 이걸 뭐라 하냐면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 위험을 배웠다 그죠? 왔다 갔다 해도 죄송.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예상 문제집을 보도록 할게요. 예상 문제집 152쪽부터 요게 있는데 152쪽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풀고 저랑 같이 9번을 풀 거예요. 9번 풀고 좀 시도를 합시다. 9번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사업상 위험 부동산업 자체의 수익에 관한 위험을 말하며 이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으로 구분된다. 2. 금융적 위험 순영업 소득과 세전연금이 같다면 금융 위험은 커질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자, 왜 틀렸냐면 우리가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 우리 소득 계산하는 과정에 이런 거 기억나죠?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물 불량부채 다음 주 할 겁니다. 이번 주 오늘 할지 다음 주 할지 모르겠어요. 공실물 불량부채를 뺍니다. 그러면 새로운 느낌 좀 곤란한데 꼭 외우라 그랬던 거죠. 그러면 유효 조소득이 나오죠. 여기다가 영업 경비를 뺍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순 영업 소득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은행 갚는 부채 서비스를 뺍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세전연금 가유순전 후 공영부소 외우라 그랬죠? 그럼 봅니다. 지문에서 다시 보면 순영업과 세전이 같대요. 저거죠? 순영업과 세전이 같대. 그러면 부채 서비스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있으면 다르겠죠. 부채 서비스가 없다라는 건 내가 은행에 갚을 원금 이자가 없어요. 그럼 뭐죠? 대출이 없죠. 이 말은 뭐냐? 전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단 말이죠. 전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은 금주 위험은 커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주 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법적 위험, 정부의 정책, 사법상 민원 등 법적 관계에 변화 따른 위험을 총칭한다. 4번 인플레 위험, 투자자산의 가격 상승률이 인플레보다 작으면 구매력 손실이 발생하는 이는 피시 위험, 피시효과 연결이 된다. 피시효과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5번 유동성 위험, 부동산의 고가성 등으로 환검서, 즉 부동산을 팔기가 어렵다.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다. 이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좀 감이 잡히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뒤에 거 다루도록 하죠. 좀 쉬죠.